이란이라는 나라에 군대가 몇 개인지 아세요? 2개입니다. 정규군이 따로 있고 혁명수비대라는 군대가 또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군대가 2개일까요? 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이 두 군대 중에 미사일을 쏘는 쪽, 핵시설을 지키는 쪽,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까는 쪽, 헤즈볼라와 후티에게 무기를 보내는 쪽은 전부 혁명수비대입니다.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직은 이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군대이면서 동시에 이란 경제의 40%를 쥐고 있는 기업 집단이에요. 건설, 통신, 에너지, 금융, 무역을 전부 하면서 무장병력 19만 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GDP의 40%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포스코를 전부 합친 것보다 큰 규모예요. 이 규모를 군대 하나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직의 정체를 모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왜 막혀 있는지, 기름값이 왜 2,000원을 넘었는지, 어제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짜리 협상이 왜 깨졌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조직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이란을 통째로 삼켰고 왜 지금 한국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지, 그 안에는 소년병부터 핵과학자, 밀수 네트워크, 그리고 암살당한 사령관까지 전부 얽혀 있습니다. 이 조직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적도 있어요. 그 이야기도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9년에 태어난 이 조직이 47년 뒤에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게 될 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79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 팔레비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날이었어요. 왕비 파라디바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국왕의 비행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테헤란 거리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팔레비 왕정 37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혁명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 주인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2주 뒤인 2월 1일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 보잉 747편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이륙했어요. 기내에 이슬람 성직자 호메이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기내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란에 돌아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호메이니가 대답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15년 망명 끝에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 겁니다. 비행기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항 밖 풍경은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500만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에요. 한 사람을 마중 나온 인파가 500만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려 했어요. 근데 도로 양쪽이 전부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고 가로등에 매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헬기로 갈아타야 했어요. 이란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한 사람을 위해 모인 날이었습니다. 근데 호메이니에게는 환호보다 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군대였습니다. 이란 정규군 아르테시라고 불리는 이 군대의 장교단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팔레비 왕정 시절에 미국에서 교육받은 장교들이었거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포트 베닝, 포트 녹스, 미군 최정예 교육기관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은 이란 군대를 중동 최강으로 키워놨습니다. F-14 톰캣 전투기를 이란에 팔았어요. 당시 미국 본토 해군 외에 F-14를 운용한 나라는 지구상에 이란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은 이란에 원자로까지 선물했습니다. 1967년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미국이 직접 지어줬어요. 이란의 핵 기술은 미국이 심어준 씨앗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핵시설을 지키고 운반하는 조직이 혁명수비대예요. 미국이 준 기술이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가 됐고 그 무기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 만들어낸 적의 군대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혁명은 성공했는데 총을 든 사람들이 전부 혁명 전 정권의 사람들인 거예요. 호메이니 입장에서 정규군은 혁명의 동지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1953년에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이란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를 쿠데타로 끌어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쿠데타의 실행 도구가 이란 정규군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그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26년 전에 군대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나라에서 같은 군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규군과는 완전히 별개인 오직 혁명과 최고 지도자만을 위한 군대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1979년 5월 5일이었어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페르시아어로 세파에 파스다란, 영어 약자로 IRGC. 이 조직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호메이니는 창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혁명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규군은 국경을 지키지만 수비대는 혁명을 지킨다. 국경이 아니라 혁명을 지키는 군대. 이 한마디가 이후 47년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경을 지키는 군대는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지휘해요. 근데 혁명을 지키는 군대는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휘합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를 모르면 이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의회도 있고 선거도 해요. 근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있어요. 선거로 뽑히는 게 아닙니다. 종신직이에요. 이 사람이 군 통수권, 사법부 수장 임명권, 외교, 최종 결정권을 전부 쥐고 있어요. 지금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인데 1989년부터 37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최고 지도자에게만 직접 보고해요. 쉽게 말하면 이란에는 정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선거로 뽑힌 정부와 선거 없이 존재하는 정부. 혁명수비대는 두 번째 정부의 군대입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처음에는 소규모 민병대 수준이었어요. 혁명에 참여했던 청년들, 바자르 상인들, 신학생들이 총을 들고 모인 거였습니다. 정규군 옆에 서 있는 보조 병력 정도, 그림자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5개월 뒤 그 그림자가 괴물로 자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1980년 9월 22일이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이라크 공군 전투기들이 이란 서부의 공군 기지 여러 곳을 동시에 폭격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한 겁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8년이나 이어진 전쟁이에요. 20세기 후반에 벌어진 전쟁 중 가장 길고 가장 처참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참호를 파고 마주보며 쏘는 1차 세계대전식 전투가 중동 한가운데서 재현됐어요. 사담 후세인은 독가스까지 썼습니다. 이란 남서부 도시 사르다슈트에 화학무기를 투하했어요. 겨자가스였습니다. 한 생존자가 훗날 이렇게 증언했어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몇 분 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생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호흡기 질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은 장비가 부족했어요. 혁명 직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전면 중단했거든요. F-14 전투기가 있었는데 부품이 없어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제 M-60 전차의 엔진 교체 부품이 끊겼어요. 1980년대 초반에 이미 절반 이상이 못 굴러가는 상태였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모는 거예요. 전투기가 있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규군 입장에서는 손이 묶인 채로 전쟁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혁명수비대는 달랐어요.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미국제 장비 같은 게 없었거든요. 부족한 건 장비만이 아니라 병력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산하 민병대 조직 바시즈를 통해 지원병을 긁어모았습니다. 바시즈, 동원된 자라는 뜻이에요. 전국의 모스크와 학교에서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맘이 금요 예배에서 성전 참여를 독려했고 마을마다 모병 사무소가 열렸어요. 그 지원자 중에는 13살, 14살짜리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어요. 지뢰밭을 먼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정규 병력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소년들이 앞서 걸었어요. 목에 천국의 열쇠라는 플라스틱 열쇠를 하나씩 걸어줬습니다. 순교하면 이 열쇠로 천국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한 생존자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걷던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폭발음이 나고 흙이 날아왔어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걸으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내 차례였습니다. 그는 양쪽 다리를 잃었어요. 당시 나이 15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란 측 사망자 추정치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어요. 이란 전체 인구가 당시 약 5천만이었으니까 국민 50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구 전체 인구가 한 번에 사라진 것과 같아요. 전쟁이 끝난 1988년 8월 이란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축제는 없었어요. 이긴 것도 아니었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598호를 받아들여서 전쟁을 멈춘 거였습니다. 호메이니는 정전 수락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독배를 마시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결정이다. 승리 없는 종전. 8년 동안 50만 명이 죽었는데 국경선은 전쟁 전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혁명수비대는 이 8년 전쟁을 통해 민병대에서 진짜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독자적인 지상군, 해군, 공군, 미사일 부대를 전부 갖췄어요. 정규군과 별도로요. 한 나라의 군대가 2개, 해군이 2개, 공군이 2개인 겁니다. 바시즈라는 전국 단위 민병대 네트워크도 전쟁이 끝난 뒤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평시에는 지역 치안, 시위 진압,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동네마다 바시즈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눈과 귀가 일한 전국 구석구석에 깔린 셈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굿딘이 상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혁명을 피로 지켜냈다는 정당성을 손에 넣었어요. 정규군은 장비 부족으로 고전했는데 수비대는 사람을 내서 버텼다는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조직이 괴물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이란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88년 혁명수비대 안에 특수한 부서 하나가 공식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쿠즈포스, 페르시아어로 예루살렘 부대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 밖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 미국의 CIA가 있잖아요. 정보를 모으고 비밀 공작을 하는 조직이요. 쿠즈포스는 그 CIA의 특수부대를 합쳐놓은 거예요. 정보도 모으고 무기도 보내고 외국 민병대를 직접 훈련시키고 전투 지휘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를 20년 넘게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쿠즈포스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982년이었어요. 레바논에 이란 혁명 수비대 요원 약 1,500명이 들어갔습니다. 베카 계곡이라는 곳에 훈련 캠프를 세웠어요. 여기서 시아파 민병대원들을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이 민병대가 나중에 헤즈볼라가 됩니다. 헤즈볼라, 신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이란이 돈을 대고 무기를 보내고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에 쏟아부은 자금이 연간 7억 달러로 추정돼요. 한화로 약 1조 원입니다. 매년이요. 이 돈으로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로켓 15만 발을 비축했어요. 동네 건달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운영하면서 무기를 쌓아놓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도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켰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는 이란제 드론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 이 기술 이전이 있어요. 중동 지도를 한번 보세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 이란을 중심으로 반달 모양의 호가 그려져요.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승달 전체를 만들고 관리하는 부서가 쿠즈포스예요. 이게 왜 한국과 관련이 있냐고요? 2019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 있는 세계 최대 석유 처리 시설 아브카이크에 드론 18대와 순항미사일 7발이 날아들었어요. 시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석유 탱크에 정확히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 하루 570만 배럴이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5%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라진 거예요. 후티 반군이 자기들 소행이라고 발표했는데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미국은 이란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누가 쏘았든 그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건 쿠즈포스였습니다. 그날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5% 폭등했어요.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 그 주에 리터당 40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월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2만 원 이상 늘어난 거예요. 중동 사막 어딘가에서 드론이 날아가면 서울 주유소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혁명 수비대가 총 만든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나라 경제의 절반을 삼킬 정도로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1988년 이후 이란은 폐허였습니다. 8년 전쟁이 남긴 건 무너진 도로, 파괴된 다리, 부서진 항만이었어요. 전후 복구가 시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란에 들어와서 공사를 해줄 외국 기업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이에요. 글로벌 건설사, 에너지 기업, 통신사들이 이란 사업 참여를 전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이란에 들어갔다가 미국 제재에 걸리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니까요. 어느 기업도 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려고 건 제재가 혁명 수비대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외국 기업이 제재 때문에 이란에서 빠지면 그 빈자리를 혁명 수비대 산하 기업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에 하타마람비아라는 건설 공병단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참호 파고 진지 구축하던 공병 부대가 전후에 건설사로 변신한 겁니다. 직원 수만 2만 5천 명. 이란 최대 건설사가 됐습니다. 댐을 지었어요. 테헤란에서 남부 항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유전을 개발하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놓았어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입니다. 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을 하타마람비아가 수주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통신사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이 위 이동통신사가 수비대 산하예요. 은행도 갖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 식품 유통, 광물 수출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포춘지 2026년 보도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 산하 기업들이 장악하는 이란 경제 비중이 GDP의 10%에서 최대 40%까지 추정됩니다. 추정치 폭이 이렇게 넓은 이유 자체가 이 조직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아무도 몰라요. 이란 정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비대가 정부에 회계를 공개할 의무가 없거든요. 최고 지도자에게만 보고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삼성그룹에 탱크를 준 거예요. 건설, 통신, 에너지, 금융, 무역을 전부 하면서 동시에 무장병력 19만 명을 운용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의 재물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이란 안에 없어요. 이런 게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란의 한 건설업자가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테헤란 지하철 입찰에 참여했는데 상대가 하타마람비아였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안 된다. 총을 가진 사람이랑 장사를 하는 건데 이길 수가 있나?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대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잔인한 역설이에요. 제재는 원래 이란 정권을 약하게 만들려고 건 겁니다. 근데 정권의 핵심인 혁명 수비대만 더 살찌운 거예요. 제재가 강해질수록 경쟁자가 사라지고 경쟁자가 사라질수록 수비대의 몫이 커졌습니다. 제재가 보호관세가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밀수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남동부 국경과 페르시아만 소규모 항구 수십 곳을 통해 비공식 무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란 남부 해안께는 정식 세관을 거치지 않는 소형 부두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수비대 부두라고 불러요. 제재 때문에 이란에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사치품, 담배. 이런 걸 두바이를 경유해서 소형 선박 수백 척으로 이란 남부 항구에 들여옵니다. 밤에 떠서 새벽에 도착하는 배들이에요. 이 밀수 네트워크를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항구 관리, 세관 면제, 운송 보호까지 전부 수비대 관할이에요. 석유 밀수출도 있어요. 이란은 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 석유를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유조선에 위치 추적 장치를 끕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 실어요.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원산지가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로 둔갑하는 구조예요. 이 석유 밀수출 규모가 하루 수십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일부는 혁명수비대 운영비로, 일부는 쿠즈포스를 통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에게 흘러갑니다. 중동 사막에서 로켓이 날아가는 자금의 출발점이 페르시아만 위의 유조선인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합법적인 경제에서는 GDP의 40%를 잡고 비합법적인 밀수 경제까지 쥐고 있으면 이란에서 돈이 도는 곳에 혁명수비대의 손이 안 닿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란의 한 경제학자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그림자 경제 그 자체다. 경제의 그림자가 이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조직이 돈과 총을 동시에 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이 직접 겪은 사건이 있어요. 아까 도입부에서 이 조직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2021년 1월 혁명수비대 고속정 5척이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오를 납포했어요. 선원 20명이 총구 앞에 한 줄로 세워졌습니다. 이란이 내세운 이유는 해양 오염이었는데 오염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이유는 한국은행에 묶인 이란 돈 70억 달러, 한화로 8조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거대한 조직과 대리전 네트워크 전체를 한 손에 쥐고 움직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아까 뒤에서 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쿠즈포스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1998년부터 22년 동안 쿠즈포스를 이끌면서 중동 전역의 대리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와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레바논 베이루트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혁명수비대 병력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에 직접 작전 지시를 내렸고 2017년 ISIS 격퇴전에서는 이라크 전선 현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민병대원들 사이에서 찍힌 그의 사진이 SNS에 퍼졌어요.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란 국내에서는 영웅이었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국민의 82%가 솔레이마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란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테헤란 거리에 그의 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2020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새벽이었어요. 솔레이마니가 시리아에서 바그다드로 막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공항 VI P통로로 나와서 차량에 올라탔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차량 행렬 위에 미국 MQ 구리퍼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차량 2대가 통째로 불탔습니다. 솔레이마니와 동행하던 이라크 민병대 부사령관까지 함께 사망했어요. 시신은 손가락에 반지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 정도로 원형이 남지 않았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머리를 잘라낸 거였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핵심 인물 한 명만 제거하면 대리전 전체가 약해질 거라고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수많은 미국인의 피해 책임이 있으며 그를 제거한 것은 정당한 자위 조치다. 근데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등장해요. 솔레이마니를 죽였더니 머리가 10개가 됐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대리전이 한 사람의 판단 아래 조율됐어요. 헤즈볼라가 언제 쏘고 후티가 언제 멈추고 이라크 민병대가 어디를 치는지 전부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통제된 공격이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지점을 솔레이마니가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각 조직이 알아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사가 파괴되면 지사가 독립하는 프랜차이즈 구조였던 겁니다.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대로, 후티는 후티대로, 이라크 민병대는 민병대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리모컨을 쥐고 있을 때는 채널이 통제됩니다. 근데 그 리모컨을 부셔버리면 각 채널이 제멋대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다루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란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이 중동 곳곳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솔레이마니 장례식 날 테헤란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왔습니다. 관을 실은 트럭의 인파 때문에 4시간 동안 100m를 못 나갔어요.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서 있어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인파에 밀려 5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장례식에서 56명이 죽을 정도의 인파. 이 사람이 이란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현재로 옵니다. 아까 뒤에서 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약 33km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이 딱 그 정도입니다. 이 33km짜리 바닷길로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100만 배럴이에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이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한국 정유 공장이 멈춰요. 정유 공장이 멈추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 공급이 끊깁니다. 주유소가 마르고 물류 트럭이 서고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닷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이란 정규 해군이 아닙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이에요. 이란에는 해군도 2개 있어요. 정규 해군은 페르시아만 바깥쪽, 인도양 쪽 먼바다를 담당하고 혁명수비대 해군은 페르시아만 안쪽,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합니다.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지키는 게 정규군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를 안 받는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막으라고 하면 막는 겁니다. 이란 대통령이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에 깔아놓은 건 3겹짜리 덫입니다. 첫 번째가 기로에예요. 이란이 보유한 기로의 추정치가 2000개에서 최대 6000개입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혀 놓으면 선박이 지나갈 때 자기장이나 수압 변화를 감지해서 폭발하는 무기예요. 2026년 3월부터 혁명수비대가 소형 선박에 기뢰를 2개에서 3개씩 싣고 나가서 해협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군사연구소 ISW 추정으로 이미 10기 이상이 깔렸어요. 소형 선박 한 척이 밤에 나가서 기로에 3개를 떨어뜨리는데 30분이면 돼요. 근데 그 기뢰를 찾아서 제거하는 데는 소해함이 수위를 써야 합니다. 까는 건 30분인데 치우는 건 며칠. 이게 기뢰전의 비대칭성이에요. 두 번째가 고속정 떼 작전입니다. 수비대 해군은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 척이 20에서 30m짜리 작은 배인데 대함 미사일 한두 발이나 로켓포를 싣고 있어요. 이걸 한 번에 수십 척씩 띄워서 떼로 달려들어요. 벌떼처럼 사방에서 동시에 접근하면 대형 군함도 레이더가 포화됩니다. 미 해군은 이걸 수엄, 전술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가 해안 배치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양쪽 해안 절벽과 동굴에 미사일 발사대를 숨겨놓았습니다. 이동식이라 위성으로도 위치 추적이 어려워요. 여기에 자폭 드론까지 날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뢰로 속도를 줄이고 고속정대로 혼란을 주고 해안 미사일과 드론으로 마무리하는 3중 구조.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의 기로에 수천 개, 고속정 수백 척, 미사일 진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 해군조차 이 해협을 지나면서 긴장합니다. 2026년 3월 미 해군 전투함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14시간이 걸렸어요. 평소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지나가는 거리를요. 기로에 탐색하면서 갔기 때문입니다. 미군 소해함 한 척이 기뢰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장면이 미 해군 공식 영상으로 공개됐어요. 해협 한가운데서 로봇 잠수정이 기뢰를 찾아내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로에 하나에 6시간이어요. 그리고 2026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도시 전체가 봉쇄됐어요. 주요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세레나 호텔 방형 2km 안에 파키스탄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 고위급 인사가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나왔어요. 중재는 파키스탄이 맡았습니다. 세레나 호텔 3층 회의실이었어요. 양측 수행원들이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협상이 시작된 건 4월 11일 오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는 3가지였어요. 핵 프로그램 포기,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전면 해제.
미국은 이란에 핵 완전 포기를 요구했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 전면 해제와 군사행동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혁명수비대입니다. 호르무즈 기뢰를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혁명수비대예요. 이란 외교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뭘 약속하든 그걸 실행하는 건 수비대입니다. 수비대가 안 한다고 하면 합의문은 종이 쪼가리가 돼요. 협상은 밤을 넘겼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나고 동이 틀 무렵에도 회의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중간에 벤스 측이 30분간 휴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통행 문제에서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4월 12일 오전이었습니다. 협상 시작 21시간 만에 벤스가 회의실을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최선의 제안을 했다. 이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은 이란에 달려있다. 카메라 앞에서 벤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갈리바프는 반대편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고 우리는 급하지 않다. 21시간, 밤을 새워가며 협상했는데 자리가 깨진 겁니다. 세레나 호텔 로비에서 양측 수행원들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여기서 패턴을 하나 짚어야 해요. 2015년 핵 합의 JCPOA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풀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2025년 오만에서 비밀 회담을 했는데 합의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깨졌어요. 그리고 2026년 이슬람아바드에서 또 깨졌습니다. 3번 다 패턴이 같아요.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무너지는 구조.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가 즉각 반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한다. 혁명수비대 해군대 미국 해군 33km 바다 위에서 정면으로 맞서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트럼프가 봉쇄를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영향받는 나라들, 한국 같은 나라들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한 겁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1979 연해 혁명을 지키겠다고 만든 민병대가 8년 전쟁을 거치면서 군대가 됐고 제재를 먹으면서 기업이 됐고 밀수로 돈을 굴리면서 비밀 경제까지 장악했고 대리전을 수출하면서 중동의 그림자 권력이 됐고 지금 이 순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닥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 병력이 35만입니다. 혁명수비대 병력이 19만이에요. 숫자만 보면 정규군의 절반이에요. 근데 미사일을 쏘는 건 수비대, 핵시설을 지키는 건 수비대, 호르무즈의 기뢰를 까는 건 수비대, 해외 대리전을 운영하는 건 수비대, 이란 경제의 40%를 쥐고 있는 것도 수비대입니다. 35만 대 19만. 숫자만 절반이고 실권은 전부 19만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막으면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끊겨요.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뛰고 코스피가 빠집니다. 2026년 3월 호르무즈 봉쇄 뉴스가 나온 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7.24% 빠졌어요. 450이 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는 사진이 뉴스에 실렸어요. 미사일 한 발 안 맞았는데 기름값 청구서는 날아오고 군함까지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서울 주유소에 찍힌 2,000원이라는 숫자. 이건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979년에 태어난 그림자가 47년 동안 자라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에 드리워진 결과입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혁명수비대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란에는 정부가 2개 있고 군대가 2개 있고 경제를 쥔 손도 2개 있고 진짜 결정을 내리는 건 선거로 뽑힌 쪽이 아니라는 걸요. 그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키워낸 헤즈볼라가 지금 레바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